클레오파트라는 흑인이었다. 뭐 이런 가설도 있잖아요. 고대 이집트도 역시 맞아요. 흑인들이 만든 문명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이거 이집트 사람들이 듣기만 하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화내고 이게 계시잖아요. 돼요. 아니 벽화가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꼽히지만 사실은 이집트의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파라오입니다.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예, 이집트학과 국어학을 공부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명예 이집트인으로 불리고도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에서 온 샘입니다. 한국에서 통번역 일을 하면서 이집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서 명예 이집트인 광민수 수장님과 진짜 이집트인 세미님 이 조합이 다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를 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집트를 다녀왔는데 자그마한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너무 귀여운데요? 요거는 하마예요. 하마 중에서도 이제 암하마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쪽에 부적인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타웨레트라고 하는 여신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숭배가 됐습니다. 이 타웨레트는 가정과 임산부들 또 뭐 아이들 이런 어떤 것들을 지켜주는 그런 수호 여신으로서 축복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한 여신이에요. 그래서 2025년에는 뭐 여기 두 분을 포함해서 시청자분들의 가정에 어떤 다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미가 아름답네요. 예. 두 분께는 네. 클레오파트라 하면 어떤 이미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어린 샘이에게 클레오파트라라고 말하면 예. 아빠가 피는 담배 이름 밖에 안 됐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집트 여행 갔다 올 때 흡연자 친구들을 위해서 사다 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름을 써도 돼요? 과거의 왕의 이름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쓰는 거죠. 그 인기가 있고 사랑을 받는 그런 이름이니까. 근데 그건 아기 때였고 네. 이제 커서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먼저 배웠던 고대 이집트 역사. 클레오파트라에게 나왔을 때 클레오파트라가 파라오였다 하는 게 좀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아랍어로 파라오가 남자를 뜻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여자가 파라오를 할 수 있었느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그 사람이었고 권위를 자기 힘으로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거를 학교에서 배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클레오파트라의 변호인 역할 같은 거를 좀 했어요. 세간에 널리 알려진 바로는 클레오파트라 뭐 요부고 어떤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로마의 권력자를 예, 유혹했다. 약간 퇴폐적인 어떤 그런 문화의 상징인 것처럼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을 토대로 재구성되고 또 그 재구성된 이후에 그런 이미지로 클레오파트라를 이해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그런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어떤 현실적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또 어떤 일종의 승부사 기질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계속해서 소개하는 일종의 변호인 역할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분의 역량이 좀 그 후대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아니 이집트인들에게 클레오파트라 어떤 이미지인지 궁금한데요. 미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너는 진짜 클레오파트라만큼 이쁘다 이런 칭찬을 할 수 있고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을 가진 시설들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어. 학교, 병원, 길거리, 심지어 클레오파트라가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그쪽에서 많이 활발했던 지역 이름도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라고 말하면 클레오파트라 7세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가장 강했다는 뜻입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고유 명칭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1세부터 7세까지 있었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러니까 원래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사용되던 이름인데 그 클레오파트라 1세는 파라오가 아니었어요. 1세는 파라오 파라오 아니었어요. 아니고 그냥 왕비였죠. 예. 왕비. 그러니까 7세라고 이름이 붙는 이유는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실 내에서 예.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왕족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왕비라든가 공주라든가 그 사람들 가운데 7번째 클레오파트라여서
클레오파트라 7세라고 부르고 클레오파트라 7세 이전에 그 나타나는 클레오파트라들은 여성 파라오는 아니었습니다. 왕비나 공주였다고 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 이전에도 그러니까 여성 파라오가 있긴 있었던 예. 거죠. 많이 있었죠. 오. 근데 이 여성 파라오들이 그러니까 꽤 있었는데 남성들이 원래 파라오직을 수행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보니까 예. 여성 파라오들이 즉위를 하면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저항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특별했었던 인물이 그 신왕국 시대의 하셉수트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하셉수트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은 파라오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이집트의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네. 어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사회적인 장치들을 마련을 하는데 그 장치들을 이 후대의 파라오들이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집트의 왕권이 되게 안정화되면서 신왕국이 뭐 400년 정도 예. 이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셉수트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예. 이를테면 하셉수트가 자신의 그 장례 신전을 만드는데 데이르 마흐리라는 곳에 여기 주변에 가면은 낙서가 있어요. 여성 파라오를 약간 성적으로 희화하는 낙서 그림들이 좀 있는데 여성 파라오가 성행위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그림을 그려져 있어요. 네. 더불어서 이 하셉수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파라오 제위에 올랐을 때는 자신의 여성성을 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파라오로 표현될 때 그냥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돼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여성성을 표현하지 않아요. 야. 그러니까 자신을 완벽한 남성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도 뭐 맥락을 생각해 보면은 뭔가 계속 여성으로서 파라오직을 수행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서 공식적으로는 나는 여성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으로 가짜 수염을 달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동상이나 벽화를 볼 때 예. 분명히 여성인데 수염이 있는 거예요. 예.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여성 파라오에 대한 거부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맞아요. 남성인 것처럼 그린 음. 그런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클레오파트라 7세는 대체 어떻게 파라오가 될 수 있었던 거였나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7세의 아버지가 프톨레마이오스 12세예요. 굉장히 친로마적인 인물이었고 또 중간에 클레오파트라의 언니가 있어요. 베레니케 4세라고 하는 공주죠. 이 공주가 속된 말로 아버지를 제끼고 예. 이집트 통치권을 확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플라메스 12세가 쫓겨났다가 근데 12세의 후원자는 이제 로마의 그 유력자들이었고 그 가운데서 폼페이우스가 프톨레마 12세의 가장 이제 유력한 그 후원자였어요. 예. 그래서 로마 그의 힘을 이제 그 등에 업고서 이집트로 들어와서 자기 딸을 처단합니다. 정치적으로 엄청 혼란한 상황이었네. 혼란한 시기예요. 예. 근데 그때 클레오파트라 7세는 아버지를 지지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세가 통치를 하다가 12세가 이제 죽어요. 12세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자신의 아들인 프톨레마 13세랑 클레오파트라 7세한테 공동으로 왕위를 물려줘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클레오파트라 7세가 워낙 똑똑하고 총명하고 게다가 자기를 계속 지지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뭐 담례 차원에서 같이 왕위를 이제 물려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명이 되기 위해서 합쳐진 거예요. 결혼으로. 그 어떻게 보면 남매 결혼이 예.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13세가 이 먼저 클레오파트라를 또 이제 치우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 클레오파트라가 초반부에는 정치 권력에서 조금 이제 그 소외돼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전에 로마 역사랑 이제 연결이 돼요. 예. 로마에서 내전이 발생하고 그때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대결을 펼치죠. 예. 카이사르가 승리하고 폼페이우스가 패배하거든요. 예.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이제 망명을 오는데 예.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 프톨레마 13세가 폼페이우스를 이제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배신해요. 그러니까 23세도 카이사르 쪽에 붙기 위해서 폼페이우스를 죽입니다. 근데 그 폼페이우스를 추격해온 카이사르가 또 이집트에 들어오게 그럼 되는데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정치적 정적을 제거해 줬으니까 제거해 준 거죠. 그렇죠. 고맙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폼페이우스와 정적이었지만 사실 둘은 되게 오랫동안 동료였었거든요. 이거 뭐 로마인을 감히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죽여?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13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됐던 것 같고 그 간극을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파고듭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한테 접근을 하는데 접근이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기 위한 접근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접근이 이런 이제 있었습니다. 야화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카페트에 맞아요. 자신의 예, 몸을 예, 숨겨서 예. 이거 예. 진짜입니까? 약간은 과장돼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클레오파트라가 되게 젊은 여성이었고 카이사르는 중년의 남성이었고 또 카이사르는 여성 편령이 심한 인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분명히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이용해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오로지 그것
그것만은 아니었고 분명히 클레오파트라는 정치적인 계산이 섰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를 이제 등에 업고서 자신의 동생을 치워버리는 그런 목표를 세웠고 그 실제로 이때 이제 또 전투가 벌어져요. 예.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프톨레마 13세가 죽죠. 죽고 클레오파트라 7세가 정권을 장악하는데 그러고 나서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가 한 1년 정도 이집트에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둘은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일종의 예. 애인이 되는 거죠. 이집트 자료에서는 아무래도 이집트가 이제 보수적인 나라이다 보니 예.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가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결혼했다는 게 단순히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예. 근데 그거는 배 타고 나일강에서 이렇게 놀다가 애가 생겼다고 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되게 그 여유롭고 좋은 시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식이 생기죠. 아니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이 형제들과 그쵸. 싸우고 죽이고 이게 네. 이집트인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고 일반인들은 그 자세한 이야기를 잘 몰라요. 형제들을 죽이고 있었던 것은 사실 고대 때도 있었고 맞아요. 중세 그래요? 시대까지도 근데 있었어요. 되게 사실은 이게 전근대 사회에서는 되게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죽이는 거는 놀랍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동생이랑 결혼했다는 게 더 놀랐어요. 남동생을 죽이는 거는 뭐 욕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남동생이랑 결혼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하면 뭔가 미인계로 카이사를 유혹한 거 아니야? 뭐 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집트인들에게도 클레오파트라는 실제로 미인이었다고 여겨지나요? 미도 다양한 하위 부류들이 맞아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 네, 말을 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예.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관리도 많이 했어요. 자기 피부 관리, 눈 관리 이런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긴 것 자체가 만약에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예. 이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리를 하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이뻐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자기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몇 가지 기록을 봤는데 우유에다가 이렇게 예. 목욕하고 히비스커스도 즐겨 마셨고 눈도 잘 그리고 다니고 그랬대요. 그리고 자히 하와스 박사님께서 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자면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이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에 바탕으로 보는 게 단순히 그냥 동전에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얼굴. 근데 남부 지방에 가면 단다라 신전이 있어요. 단다라 지역에 있는 하투르 신전에서 클레오파트라의 벽화를 볼 수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봐도 이 여자는 정말 예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전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적인 그 미모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매력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를테면은 딱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들어왔을 때 13세와 가까워지기 전에 먼저 카이사르한테 접근한 거.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카이사리온이라고 예. 많이 불리고 이 카이사리온이 이집트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 15세거든요. 그래서 원래 클레오파트라는 아마 카이사리온한테 자신의 이집트 왕위를 물려주고 더불어서 카이사리온이 카이사르의 아들이니까 카이사르한테 정식 후계자로 인정을 받아서 로마의 권력을 받게 해서 로마와 이집트를 통합시키는 뭐 이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름도 카이사르로 하지 않았어요? 카이사리온이 원래 카이사르 2세란 뜻이에요. 카이사르 네. 주니어라는 뜻입니다. 근데 카이사르가 결국에는 죽어요. 로마에서 이제 살해당하죠. 예. 그때 클레오파트라랑 카이사리온은 로마에 있었어요. 그 시점에. 뭐냐면 카이사리온한테 정치 권력을 이어주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예. 로마의 유력자들이랑 이렇게 친분을 좀 쌓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 갑자기 죽었죠. 근데 그 죽으니까 이제 속된 말로 끈 떨어진 상태가 되잖아요. 곧바로 이집트로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선택한 그 로마의 유력자가 안토니우스죠. 군사적으로 카이사르의 실질적인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안토니우스한테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직접 찾아가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동맹을 맺고 예. 동시에 이 안토니우스와는 정식으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그 당대 시점으로 살펴보면 안토니우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네. 또 역량도 충분하고 그 로마의 이제 동부 지방의 권력을 다 확보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을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의 정치적인 파트너로 선택한 것도 굉장히 뛰어난 정치적인 감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사실 토착 왕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자체는 그리스 특히 이제 저기 마케도니아 계통의 왕조예요. 요게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드로스가 예.
이제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집트로 들어와요. 그 당시 이집트는 페르시아한테 통치를 받고 있었고 예.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들어와서 페르시아 세력을 몰아내고 알렉산드로스 역시도 이집트에서 정식으로 파라오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원정을 가서 페르시아를 이제 무너뜨리고 제국을 완성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제국을 완성하자마자 죽어요. 후계자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로스 휘하에 있었던 장군들이 있는데 이 장군들이 이 제국을 갈라먹어요. 그때 이제 프톨레메우스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들어와서 자기가 파라오가 돼요. 그래서 프톨레메우스 1세가 되는 거고 예. 이 1세 이후로 약 한 300년에 걸쳐가지고 이 1세의 후손들이 이집트를 통치를 하는데 이 왕조를 이제 그 왕들의 이름을 따서 프톨레메우스 왕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인 거죠. 저는 햄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집트 분들께서 클레오파트라 7세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뭐 이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집트의 토차 왕조가 아니라 네. 외래 계통의 왕조의 파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신들의 실제 조상처럼 여기는지 그런 맞아요. 부분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집트 왕으로 생각해요.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가 있었을 때 이집트가 좀 그 후진하다가 부흥을 이룰 수 그렇죠. 있었고 물론 19년 만에 다시 이제 네. 로마 식민지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었던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웠었던 네. 그런 시대. 그렇죠. 해외 출신이라고 해도 이집트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맞아요. 알렉산더 대왕 덕분에 우리가 페르시아의 식민지였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그리고 후계자들에 대한 그런 반감은 없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족들과 좀 달랐던 게 그들은 1세부터 예. 12세까지 우리만의 언어를 쓰고 우리만의 전통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집트 사회에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어릴 때부터 고대 이집트 언어도 배우고 그리스어도 배우고 고대 언어들을 배우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전통까지 배우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좀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였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족들과 다르게 보고 있어요. 세미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부터 12세, 13세까지는 이집트를 통치하지만 완전 그리스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언어도 그리스어만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뭔가 기록이 될 때는 그 당시 이집트에서 고대 그리스어와 고대 이집트어가 같이 공용어로 쓰여요.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고대 이집트어를 했었던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언어적으로 되게 뛰어나서 뭐 기록들에 따르면 한 7개의 언어 정도를 했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클레오파트라는 보다 자기가 이집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강화시키고 그거를 가지고서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여기서 혹시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어떤 가설 같은 게 나오지 않았을까? 무슨 가설이냐면 클레오파트라는 흑인이었다. 뭐 이런 가설도 있잖아요. 지금 이집트에서 난리 났어요. 그 영화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클레오파트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제작됐는데 주인공은 영국 출신 여자 배우인데 흑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이 될 수 있겠느냐. 그 유럽 한 가운데서 내려온 사람인데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랑 피가 안 섞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매들끼리 결혼할 정도로 섞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흑인이 클레오파트라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해서 이집트가 국가 자원에서 나섰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는지까지 국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언론부에서 영화를 찍자. 우리가요. 우리만의 다큐멘터리를 찍자. 왜냐하면 이게 클레오파트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프로센트릭이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모든 문명은 중심이 아프리카이고 흑인 손에 의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대 이집트도 역시 흑인들이 만든 문명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이거 이집트 사람들이 듣기만 하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화내고 계시잖아요. 이게 돼요. 아니 벽화가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도 벽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맞아요. 리비아, 시리아, 고대 민족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들은 대부분 외국인으로서 협약을 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서 왕 앞에서 이렇게 절하는 고개 숙이고 그렇죠. 있는. 그런 장면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다큐멘터리인데 약간 재현이 많이 들어간 다큐멘터리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클레오파트라의 역할을 전형적인 흑인 배우분이 맡으셨고 또 왕실의 측근들도 흑인 배우들이 되게 많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제 쌤님이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진짜 격렬하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클레오파트라가 사실 인종적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지는 않아요. 북의 쪽으로는 당연히 그리스 계통이에요. 근데 대체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근친상간이 많이 벌어지는 왕실인데 근데 그렇다 그래서 혼혈이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아마 이집트 토착인들 가운데 왕실로 이제 편입이 된 그런 여성들 분명히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실제로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고 심지어 할머니가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혈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 혼혈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냥 토착 이집트인이었을 것이고, 만약에 설령 토착 이집트인이 아니라 이제 남쪽에서 올라온 전형적인 흑인의 외모를 갖고 있는 분이었다고 할지라도 클레오파트라가 완벽한 흑인으로 나타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고대 이집트인들도 흑인을 묘사할 때는 분명히 또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그려지지 않았고, 예. 또 저쪽 로마 쪽에서 클레오파트라를 묘사한 그림들이 있는데 거의 클레오파트라 당대에 그려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탈리아 폼페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네. 전형적인 서양인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뭐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그려놓은 뭐 주화 같은 것도 전형적인 이제 서양인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제로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여기에 아까 이제 언급해주신 그 아프로센츄리즘,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이 흑인들이 민권 운동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흑인으로서의 인종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대안적인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장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서구 중심으로 쓰여져 있던 이 세계 역사에다가 예. 아프리카를 집어넣는 시도인데, 아프리카에는 이집트 문명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문명들이 있어요. 많았겠죠. 송가이라든가 뭐 콩고, 뭐 위대한 짐바브웨, 뭐 악숨, 뭐 이런 어떤 문명권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다 부각을 시켰죠. 근데 이 이집트를 이제 흑인 문명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해요.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클레오파트라를 이제 흑인으로 묘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넷플릭스의 그 다큐멘터리를 실제 역사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거나 설명하려고 했었던 작품이라기보다는 미국에 계시는 흑인분들이 자신들의 인종적 정체성을 이제 강화하고 이제 자부심을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선전용이라고 저는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 일단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원인이 좀 불명확하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이집트인들에게는 확실한 것처럼 다 깊이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은 코브라에 물려서 일부러, 예.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코브라 독을 뽑아서 마셔서 자기 목숨을 끊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인가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의 패배 예. 직후에 안토니우스도 죽고 클레오파트라도 죽었다. 그리고 나서 기원전 30년에 이집트가 로마 제국의 속주로 편입이 됐다. 요건 알고 있어요. 예.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었는지는 뭐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이제 그 후대에 여러 극화시킨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에서 벌어지는 개선식에 자기가 일종의 전리품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게 수치스러우니까 그 전에 그냥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또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코브라가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되는데, 사실 코브라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코브라에 물리면은 곧바로 죽는 게 아니라 오래 걸려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얘기가 많이 네, 나오죠.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원래 성향이 되게 냉혹하고 정치적으로 뭐 목표가 있으면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죽였을 것 같아요. 원래 옥타비아누스는 그런 인물이에요. 무덤이 발견되면 그러니까요. 그때 원인이 무덤은- 밝혀지지 네. 않을까 싶어요. 무덤은 대체 왜 발견이 안 되는 거죠? 무덤은 그쵸. 실제 했었다라고 하는 그 후대인들의 기록은 있어요. 예. 뭐 이를테면은 그 옥타비아누스가 무덤을 이제요 완성을 시켜서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를 같이 매장했다라고 하는 로마 쪽의 기록들이 있고, 또 어떤 기록들은 클레오파트라가 죽었을 때 무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빠르게 완성을 시켜서도 매장을 했다. 뭐 이런 기록들은 후대에 있어요. 예. 근데 구체적인 위치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 후보지로 여겨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알렉산드리아 그 자체예요. 그 수도로 사용된 알렉산드리아 그 경내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프톨레마스 시대에 사용되던 알렉산드리아의 공간 대부분이 지금 물속에 잠겨 있어요. 한 50m 정도 물속에 잠겨 있어서 프톨레마스 시대의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는 되게 알기가 어려웠는데, 예. 1990년대 이제 후반부터 수중고고학 발굴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도시의 구조가 지금 파악은 되고 있는데, 뭐 실제 그 조사를 통해서 뭐 언젠가 무덤이 바닷속에서 발견될 가능성도 있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말고 알렉산드리아 서쪽으로 조금 가면은 탑 오시리스 마그나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동안에 일종의 의례용 도시로 이제 만들어진 공간이 신전이 있어요. 오시리스 신한테 바쳐진 신전이 있고 실제로 오시리스가 저승의 왕격의 신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무덤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무덤도 탑 오시리스 마그나에 만들어졌을 것이다라는 또 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설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캐서린 마르티네즈라고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이집트 고고학자예요. 고고학자. 이분이 탑 오시리스 마그나에서 거의 뭐 20년째 지금 계속 조사를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야. 그래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좀 내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뭐 클레오파트라 그 시대에 만들어진 기념주화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신전 예. 경내에서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아마 2022년으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 가면은 이제 오시리스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지하에서 1km가 넘는 길이의 통로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우와. 터널 같은. 터널. 높이가 2m이고 예. 예. 기하학적인 근데 기적이라고 이게 부를 정도로. 문제는 이 마르티네즈 이분이 되게 언론 플레이에 능한 또 고고학자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죠? 뭔가 클레오파트라와 관련이 있는 그 시대의 다른 무덤이나 발견이 되면은 언론 플레이에서 항상 이제 고지가 머지 않았다라는 아. 이야기를 되게 자주 하세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오해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보고서가 아직 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보고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언론 지면에서 이분이 그 통로를 발견하고 나서 이 통로가 클레오파트라의 무덤 발견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네.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대충 보면 이 통로가 무덤까지 이어지는 통로인가라고 생각을 끝까지 하거든요. 가보면 네. 무덤이 있나? 있을 것이다. 이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얘기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아니에요. 이 통로 자체는 무덤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아니고 아마 수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통로거든요. 중요한 발견이 발견이죠. 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발견이 있으니까 클레오파트라의 무덤도 또 발견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언론 그 제목으로도 무덤 통로가 발견됐다라는 식으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약간 조회수를 집중해서 좀 생각하시는 분인 것 예. 같아요. 아니 그 이집트인데도 클레오파트라 무덤 찾기에는 관심이 많죠. 네, 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계속 하고 있고 어차피 고고학자가 혼자서 하지 않았고 당연히 당연히 이집트 정부 팀과 그죠. 이렇게 했고 개인들도 관심이 있어서 발굴하다가 적발돼서 연행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진짜요? 네. 그거를 배경으로 이집트 드라마가 제작된 적도 있고 50년대에 클레오파트라 무덤과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 맞아요. 이 두 무덤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예.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개인들은 불법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못 찾고 근데 있습니다. 아마 이 알렉산드로스나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은 발견된다면은 예. 뭐 21세기 고고학 발굴 성과 가운데서 가장 그렇죠. 첫 번째 순위로 올라갈 거예요. 20세기는 투탕카멘 무덤, 맞아요. 21세기는 클레오파트라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의 그렇게 무덤.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클레오파트라 무덤도 그렇지만 알렉산드로스 무덤은 진짜 더 자세한 기록들이 많이 남겨져 있어요. 실제로 뭐 여행자들이 써놓은 기록들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했어요. 알렉산드리아 어딘가에. 그래요. 근데 뭐 지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뭐 언젠가는 예. 뭐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렇게 과거에 여성 지도자가 최고 권력자 자리를 차지한다? 흔한 일은 아니었던 흔한 것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같기는 있기는 합니다. 있는데 네.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왕실을 제외하더라도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그 당대의 다른 지역들보다는 좀 높았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남성 중심 사회는 맞아요. 고대 네. 이집트는 뭐 남성들이 다 밖에 나가서 사회적인 요직을 차지하고 있죠. 여성들의 사회 활동은 제한되어 있었고 그렇지만 가정 안에서는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괜찮았어요. 오히려 남성보다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총리예요. 예. 그럼 이제 밖에 나가면은 내 위에 파라오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집에 가면은 우리 아내한테는 주눅이 드는 그런 어떤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지해주는 여러 근거 중에 하나가 고대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부부상들이 있어요. 석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증명사진 같은 건데 네. 상당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허리를 확 감고 있는 모습으로 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해주는 여자랑 만나라고. 야. 이렇게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음. 이렇게 하는 여자와 만나야 된다. 벽화나 파피루스 기록을 보면 여성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남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성들만의 그림도 있고 여성들만의 활동도 있고 예. 음악을 한다거나 음. 요리한다거나 이런 것도 많이 나왔어요. 네.
오히려 지금 현대 이집트가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비판을 받을 때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이슬람 영향뿐만 아니라 아랍 문화도 그렇고 아랍 문화가 사실 그렇죠. 아랍. 네, 이슬람보다는 아랍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잘못 해석되는 부분도 있고 잘못 실천되는 부분도 있고 정치적인 그런 것도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극복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시 그 뒤돌아보는 게 바로 고대 이집트 역사예요. 무거운 얘기로 끝날 수 없는데 그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집트 축구컵 우승한 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맞아. 클레오파트라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집트 사회에서 클레오파트라도 아랍 문화에서도 자리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상용 문자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대 이집트의 역사보다는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콘이 됩니다. 된 거죠. 네. 오늘 10분 토론 두 번째 출연이셨는데 클레오파트라 이야기 마지막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요즘 그런 약간 흐름에 맞춰서 얘기하자면 특히 중동 지역에서 예. 여성 인권 부분에서 클레오파트라가 많이 제기될 만한 사례로 맞아요.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집트 여성들에게 롤 모델인 거고 이집트 여자가 뭔가 해냈다. 그러면 클레오파트라가 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잊혀져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도 클레오파트라를 통해서 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 이집트에서 지금 이제 신권 지폐 20파운드의 클레오파트라 얼굴이 들어가는 것도 이제 그런 흐름 네. 때문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클레오파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고대 이집트 문명이 공식적으로 정원이 되는 그 순간에 이집트 파라오였었고 동시에 그 서양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 할 수 있는 로마가 이제 공화정 로마에서 제정 로마로 넘어가는 그 제국화의 과정의 최후까지 저항했었던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완성됨으로써 형성됐었던 헬레니즘 세계가 클레오파트라를 기점으로 끝이 나요. 헬레니즘에서 이제 이 그러니까 문화적인 패권이 로마로 완전히 넘어가는 또 그런 시기의 인물이기 때문에 꼭 한번은 살펴봐야 하는 인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저희 10분 토론이 어느덧 시작한 지 이제 약 1년 정도가 됐습니다. 네. 1년 동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듣고 싶은 재미난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